안녕하세요. 요즘 기술주나 암호화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딱 데뷔를 했습니다. 아, 피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오늘 이 회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공모가가 $25였는데 상장 첫날에만 24%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더라고요. 와, 24%요? 네, 시가총액이 벌써 한 $66억 그 정도 되고 공모 규모 자체도 꽤 컸어요. 한 7억 8천만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이야, 정말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뭐 클라르나나 서클 같은 다른 유니콘들도 막 상장하고 하면서 약간 IPO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덕도 좀 본 것 같고요. 네, 타이밍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피겨라는 이름 아직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기술로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 성공적인 데뷔 뒤에는 또 어떤 기회나 위험 요인이 있을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피겨의 핵심 사업 모델부터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블록체인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걸로 주택담보대출, 그 HLO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처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HLOC. 보통 주택담보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그런 신용 한도 대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청하고 승인받고 돈 받고 나중에 또 이걸 다른 투자자한테 팔고 하는 이 유동화 과정까지 이게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렸거든요. 아, 그렇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네. 피겨는 바로 그 지점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핵심은 이제 블록체인의 온체인 원장이라는 거랑 스마트 컨트랙트 이 두 가지 기술이에요. 온체인 원장이요? 네. 그 온체인 원장은 거래 기록을 참여자 모두가 같이 갖고 확인하는 그래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디지털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해둔 조건이 딱 맞으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그런 계약인 거죠. 아, 자동으로요? 네. 피겨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대출 신청부터 시작해서 승인, 정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화까지 이 복잡한 후선 업무,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서류 보고 도장 찍고 하던 걸 그냥 기술이 알아서 착착 진행하게 만들고 모든 기록은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남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 시간을 확 줄이고 중간 비용도 아끼고 또 거래 자체의 투명성이랑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 거죠.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돈 빌리려는 사람하고 이 대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피겨 커넥트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마켓플레이스까지? 네, 그러니까 대출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예 디지털로 다 처리하겠다. 이런 시도인 거죠. 근데 HOL로식 처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다른 사업도 있다고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주요 디지털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거래하는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요? 암호화폐 거래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대출 중개 플랫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신용대출 서비스랑 이 새로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합치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잠재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 상품 투자를 디지털 자산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와, 정말 야심찬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모델이 실제 성과로도 좀 이어지고 있나요? 실적이 궁금한데요. 아,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상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이 한 3억 4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63%나 늘어난 거예요. 63%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드디어 순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1,990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아, 흑자 전환. 이게 중요하죠. 보통 기술 기업들 초기엔 적자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피겨는 비교적 빠르게 수익성을 딱 증명해낸 거죠. 이 성장세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2% 늘어서 1억 9천만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더 늘었어요. 2,940만 달러. 오, 이익이 더 늘었네요. 네, 매출 성장률만 보면 약간 좀 둔화됐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거든요. 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속도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있는 거죠. 수익 구조는 좀 어떤가요? 이익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수익 구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대출을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발생한 대출 채권을 관리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같은 거, 이걸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네, 수수료 수입. 다른 하나는 피거가 직접 갖고 있거나 파는 HLOC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이제 돈 빌려온 비용 빼고 남는 거, 이게 이자 수익입니다. 아, 직접 대출도 하는군요. 이자 수익. 네, 이 두 가지 수익원이 섞여 있다는 게 피거 수익 구조의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냥 수익원이 두 개다 뭐 이런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일종의 금융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완충 장치요? 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확 오르면 아무래도 새로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좀 줄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기반인 비이자 수익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기존에 갖고 있거나 새로 발행한 변동금리 대출 자산의 이자율은 올라가니까 이자 수익은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서로 상쇄가 되는군요. 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 수요가 늘어서 비이자 수익은 늘고 이자 수익은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수익원이 어떤 거시경제 환경 변화, 특히 금리 변동 같은 신용 사이클 변화가 있을 때 실적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와,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꽤 고려한 설계네요. 네, 그게 피겨가 가진 어떤 재무적 안정성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도 신경을 썼네요. 자, 다시 IPO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피규어 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때 시장이 AI 열풍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서 그 열기가 이제 암호화폐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겨가 있는 핀테크 같은 다른 고성장 기술 쪽으로 막 퍼져나가던 분위기였어요. 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었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갈증이 컸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랑 실제 금융 서비스를 빡 결합해서 심지어 흑자까지 내는 피겨가 나왔으니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도 희망 더미를 넘고 첫날 주가도 그렇게 급등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마 공모 과정에서 수요 예측 정책률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 나오는 주식 물량보다 사려는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네네. 그게 공모가를 높이고 첫날 주가 급등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근데 장중에는 고점을 찍었다가 종가는 약간 밀려서 마감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우선 공모가보다 높아졌으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려는 단기 투자자들 매물이 좀 나왔을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상장 초기에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가격 변동성이 원래 좀 크게 나타나요. 시장이 피겨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웠던 건 아닌지, 이게 지속 가능할지 좀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유명한 패밀리 오피스 같은 큰 손들도 투자 의향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이름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자산가 집안들이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피겨의 사업 모델이나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는 증거니까요. 네,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좀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상장 초기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덜 빠지게 하왕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주가가 떨어질 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기대감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또 이런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투자자들 관심도 끌고요. 약간 홍보 효과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기대감이 꽤 높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이제 경쟁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피겨가 개척하려는 이 디지털 모기지, 특히 블록체인 기반 대출 시장에 경쟁자는 없나요? 당연히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미 많은 대형 핀테크 기업들, 심지어 거대 IT 기업들까지 디지털 기술 써서 모기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기존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 엄청 서두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은 아니군요. 네, 절대 독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겨만의 어떤 차변점, 경쟁 우위는 뭘까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 쓴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피겨의 핵심 차별점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온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실제 대출 자산을 유동화해 본 경험 그 자체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네. 그냥 개념적으로 블록체인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실제로 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그것도 규제 환경 안에서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고 유통시켜 본 경험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피겨는 이 어려운 걸 이미 해봤다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전 경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는 설계입니다. 수직적 통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대출 신청 받고 심사하고 승인하고 돈 조달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대출 채권을 투자자한테 파는 유통시장까지 이 모든 과정을 피겨 플랫폼 안에서 최대한 다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설계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기존에는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나 시스템이 끼어들면서 좀 비효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피겨는 이걸 하나로 쫙 묶어서 처리 속도, TAT를 확 단축시키고 운영 비용도 줄이려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며칠 혹은 몇 주 걸리던 HLOC 승인이나 실행 과정을 피겨는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와, 몇 분, 몇 시간이요. 그 정도면 정말 파괴적인데요.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들, 파트너사들 끌어들이는데도 엄청 강력한 무기가 되겠어요. 우리 플랫폼 쓰면 이렇게 빠르고 싸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효율성 개선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다른 금융기관들이 피겨의 그 피겨 커넥트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설득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냥 기술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쵸.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API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피겨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인 확장 전략이고요. 아, 기존 시스템을 다 버릴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게. 네. 전면 교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혁신에서 또 위험이 따르니까요. 피겨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 뭘로 보시나요? 역시 규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규제 환경의 변화예요. 이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 특히 온체인 원장을 활용한 금융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고 통일된 규제 틀이 아직 완전히 딱 잡힌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피겨의 사업 모델이나 운영 방식, 심지어 성장 속도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 신원 확인, KYC나 자금 세탁 방지 AML 요건 같은 거요. 이게 온체인 거래에 대해서 더 강화된다면 이걸 시스템에 반영하고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운영 비용이 들 수 있겠죠. 네,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국가 간 거래나 파트너사랑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규제 관련 비용 증가는 결국 수익성에 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말고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경제 상황 변화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피겨의 핵심 사업이 결국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시경제나 주택시장 변동성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택시장 영향을 받겠죠? 네. 만약에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HLOC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 수 있고요.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서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위험 가중 금리가 벌어지면 피겨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때 제값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랑 매각 차익 둘 다 줄어들 수 있죠. 앞서 말한 수수료 수익 감소랑 겹치면 이중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죠. 기술 자체의 위험은 없을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진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물론 기술적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안이나 운영 안정성 문제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정하다고 해도 실제 운영하다 보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100%는 없죠. 그렇죠. 만약에 대규모 보안 사고라도 터지면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피겨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트너들도 떠나고 네, 파트너 금융기관들이 이탈하거나 새로운 고객 확보도 어려워져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 거버넌스라고 하죠. 이런 문제나 합의 메커니즘이 비효율적이라거나 하는 문제들도 기술 도입 확산을 좀 더 더디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혁신적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앞으로 피겨를 지켜볼 때 투자자든 아니면 그냥 산업을 보는 사람이든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핵심 지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은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봐야죠. 구체적으로는 HLOC 누적 발급 규모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지요. 이게 피겨 핵심 상품의 시장에서 얼마나 잘 먹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니까요. 네, 발급 규모. 그리고 동시에 그 피겨 커넥트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는 파트너 금융기관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피겨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파트너 수라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군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요?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이나 정산에 걸리는 평균 시간 TAT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분기별로 좀 추적해봐야 합니다. 네,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파트너 금융기관들하고 맺은 서비스 수준 협약. 예를 들어 시스템 가동 시간이나 처리 속도 같은 약속들이요. 이걸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약속한 성능을 실제로 꾸준히 내줘야 파트너 신뢰를 얻고 생태계를 넓힐 수 있으니까요. 수익성 쪽은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계속 봐야 합니다. 전체 수익에서 비이자 수익이랑 이자 수익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금리 변동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이 두 수익원이 실제로 서로를 얼마나 잘 상쇄해 주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네, 그 완충 효과요. 네, 그리고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대출이자랑 조달 비용 차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또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자산 회전율 같은 전통적인 금융 지표들도 꾸준히 봐야 합니다. 흑자 전환 이후에 이익의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규제 및 보안 리스크 관리 능력도 빼놓을 수 없죠. 새로운 규제 요구에 얼마나 미리 또 투명하게 대응하는지, 외부 기관에서 보안 감사나 인증은 잘 받고 있는지, 혹시 사고가 났다면 그 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공개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길게 보면 HLOC 하나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 대출이나 기업 대출 쪽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혀가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할 게 많네요. 상장 초기 주가 수준을 보면 시장 기대치가 반영돼서 꽤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상장 직후 주가 수준, 예를 들어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눌 것, PSR 같은 지표로 보면요. 이미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다른 좀 성숙한 핀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예, 그만큼 시장이 피겨의 미래 성장 잠재력,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높은 평가, 이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높이려면 피겨가 뭘 증명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속적인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동시달성, 이걸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수익 둘 다 잡아야 한다. 네, 시장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려면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시장 평균보다 높게 나와야 하고 동시에 이익률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해요. 만약에 성장세가 꺾이거나 예상치 못하게 수익성이 나빠지면 시장은 가차없이 지금 준 프리미엄을 다시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게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그렇죠. 한두 분기 실적만으로 판단하긴 이르지만 매 분기 나오는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치,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 움직임 자체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변동성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 직원들이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거. 의무 보유 확약, 락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락업. 그 락업 기간이 끝나는 시점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때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주가에는 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물량 부담이 있군요.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지수에 들어가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수급에는 좋거든요. 네,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는지 파는지 그 동향도 주가 방향에 중요할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IPO 직후의 열기가 좀 가라앉은 다음이에요. 처음에는 이벤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확 몰리지만 한 1, 2분기 정도 지나면 시장은 냉정하게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나 성장 지표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죠. 네, 이때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 확보 속도나 HLOACC 말고 다른 상품 확장 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 지표 같은 것들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멀티플 자체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피겨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는 IPO 초기 국면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 약간 기술적인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이런 걸 보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요. 네, 트레이딩 관점. 그렇죠. 근데 이때는 반드시 초기 유통 물량이 아주 적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뉴스나 예상 못한 규제 발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갑자기 확 뛰거나 확 빠질 수 있는 갭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그래서 손실 제한, 스탑로스 같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중기적 관점,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면요. 이때는 분기별 실적 발표나 주요 사업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서 판단한다. 네. 아까 말한 파트너 금융기관 확보 속도나 신규 상품 성과, 규제 관련 주요 목표 달성 여부 같은 것들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삼고 이런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채워주거나 넘어서면 비중을 늘리고 아니면 좀 줄이거나 지켜보는 거죠. 약간 실적 기반 모멘텀 투자 비슷하게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 한 3년 이상 보는 투자자라면요. 피거가 만들려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가 미래 대출이나 자본시장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큰 그림에 베팅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에 투자한다.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면서 피거가 그 분야에서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단기 실적 변동보다는 기술이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생태계가 얼마나 커지는지,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는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볼 겁니다. 네, 기너업으로 보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금융시장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기순환 위험이나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건 피해야 하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른 자산이랑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피겨는 블록체인 기술로 HLOC 처리 과정을 혁신하겠다는 명확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고 또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IPO 시장 분위기까지 좋았으니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높은 시장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비전, 또 검증된 실적,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 환경,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고요. 주택이나 신용시장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테니 계속 기술 혁신하고 파트너십 넓혀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만 하겠죠.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피규어가 지금의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더 성장하려면 성장과 이익의 동시 달성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를 꾸준히 증명해 보여야 할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초기 변동성은 좀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핵심 지표들 추세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고요. 네, 신중한 접근. 그리고 파트너 네트워크가 확장되거나 제품이 다양해지는 것 같은 장기 성장 동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 그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피겨가 HLOC 시장에서 보여준 이 온체인 인프라의 잠재력이 과연 파생상품 거래나 여러 금융기관이 복잡하게 얽혀서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자본시장 영역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큰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네. 만약 이 기술이 지금의 특정 영역을 넘어서 더 넓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에서 피겨와 또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